며느리의 눈물 섞인 전화에 이른둘의 아픈 몸을 이끌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부려먹기 좋은 공짜 아녀라는 모욕과 3천만 원짜리 벌금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연하게 살고 있던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 저는 조용히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이은숙, 올해 72이에요.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여기 부산 영도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낸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창문만 열면 저 멀리 부산항이 한눈에 들어와요. 끼룩끼룩 갈매기 소리랑 백고동 소리가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죠. 어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할지 몰라도 저는 이 소리가 참 좋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서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 영도 다리가 다시 이어지는 걸 보면서 둘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다 옛날 이야기지만 하루 일과라는 게 별거 있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쑤시는 허리랑 무릎 한번 주물러주고 남편 사진 보면서 아침 인사 건네는 걸로 시작해요. 오늘은 남편 오주기 제삿날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탕국 끓이고 조기 굽고 나물 3가지를 무쳤죠. 아들 민준이네는 서울에 산이 바빠서 못 내려오고 딸 수진이네는 대구에 사는데 어제 미리 다녀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 혼자 조촐하게 제사상을 차렸네요.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정성껏 올려놓고 절을 하는데 텅 빈 집안에 저 혼자라는 게 유독 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한 곡 구가르니 쉬고 곡도 제사를 마치고 상을 물리고 나니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오후에는 동네 노인정에 갔어요. 저랑 갑장인 옥자 할매, 순자 할매랑 모여서 화투 치는 게 유일한 낙이거든요. 고스톱 한 판에 100원짜리 내기를 하는데도 어찌나 재미있는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한참 웃고 떠들다 보면 아픈 허리도 잠시 잊게 되거든요. 아이고, 은숙이 오늘 돈 다 잃네. 제사 지낸다고 기운 다 뺐나 봐. 옥자 할매가 놀려도 그냥 허웃고 말았어요. 노인정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이 시큰거려서 몇 번을 쉬었는지 몰라요. 이놈의 몸뚱어리는 어째 갈수록 내 말을 안 듣는지. 집에 돌아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 누웠는데 그때였어요.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린 게. 이 시간에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누굴까 싶었죠. 화면을 보니 서울 사는 며느리 지우였어요. 어머니, 저 지우예요.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잔뜩 잠겨서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목소리. 제 마음도 덜컥 내려앉았죠. 서울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기 저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저 어떡해요? 제 며느리 지우는 참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예요. 대기업 마케팅 팀장이라던가 늘 바쁘고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죠. 그런 애가 저렇게 우는 걸 보니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석 달간의 출산 휴가가 곧 끝나는데 회사로 돌아가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새로운 상사가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라 자기가 제때 복귀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릴 거라고 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여자들이 직장에서 자리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지우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들한테 들어서 잘 알고요. 그런데 문제는 갓 태어난 아기였어요. 당장 맡길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럼 사부인은 뭐 하시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 일인데 외할머니가 좀 도와주면 안 되나 싶어서요. 그런데 지우의 대답은 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저희 엄마요. 얼마 전에 계단에서 구르시는 바람에 오른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하셨어요. 석 달은 꼼짝도 못 하신대요. 아기를 안아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어머님. 기가 막혔죠. 어쩌면 그렇게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닥치는지. 저는 속으로 아이고. 이를 어쩌나 발만 동동 굴렀어요. 지우는 계속해서 울먹이며 하소연을 늘어놓았어요. 서울,
그것도 강남은 물가가 너무 비싸서 아들 민준이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고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대출금 갚기도 벅차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갓난아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남의 손에 맡길 수도 없다고 요즘 뉴스만 봐도 흉흉한 일이 얼마나 많냐고 말하는데 그 심정이 오죽할까 싶어 제 마음도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교묘하게 저를 압박했어요. 평소에는 그냥 어머니라고 부르던 애가 이럴 때만 어머님이라는 극존칭을 써가며 제 감정에 호소하더군요.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아니면 기댈 곳이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래, 나밖에 없지. 저 어린 것들이 기댈 곳이나 말고 누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지우는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걸 눈치챘는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어요. 어머님, 잠시만요. 아가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더니 영상통화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잠시 후 화면 가득 조그만 얼굴이 나타났어요. 태어난 지 석 달 되었다는 제 첫 손주였죠. 세상에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오물거리는 입술, 꼭 감은 두 눈, 보송보송한 솜털까지.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신비로움이 화면을 뚫고 제게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기는 칭얼거리지도 않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작고 무력한 생명체가 내 핏줄이구나. 내가 지켜줘야 하는 아이구나. 지우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얘가 어머님 첫 손주예요.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그냥 몇 달만이라도 제가 회사에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도와주세요. 저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쑤시는 허리도 시큰거리는 무릎도 다 잊어버렸죠. 화면 속 아기의 얼굴만 보고 있었어요. 자식의 간절한 부탁과 핏줄의 사랑스러움 앞에서 제 건강이나 안위 같은 건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그래, 내가 희생해야지. 부모란 자고로 자식을 위해 사는 존재니까. 할머니란 손주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존재니까. 그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알았다. 내가 올라가마.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지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라며 기쁨의 탄성을 질렀어요. 그제야 저는 제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 실감했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은 어느새 어둑어둑해지고 부산항에는 하나둘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평화롭기만 하던 제 일상에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기분이었어요. 당장 내일부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자식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데, 손주가 나를 기다린다는데, 이 늙은 몸 하나 희생하는 게 대수겠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부산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노인정 친구들에게는 서울 아들네 손주 봐주러 간다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인사를 했죠. 다들 부러워했어요. 은숙이는 좋겠다. 아들, 며느리가 저렇게 찾아주니 우리 자식들은 전화 한 통 없는데 그 말을 들으니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어요. 그래, 나는 아직 자식들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며칠간 짐을 싸고 집안 곳곳을 정리하고 가스랑 전기도 다 확인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여보, 나 내일 서울 가요. 우리 민준이랑 손주 보러. 당신이 하늘에서 잘 지켜줘야 해요. 나 잘하고 올 수 있겠죠? 사진 속 남편은 여느 때처럼 그저 인자하게 웃고만 있었어요. 부산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눈에 담았어요. 제 젊은 시절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도시, 이곳을 떠나려니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죠. 기차를 타기 전 시간이 조금 남아 부산역 앞 차이나타운에 들러 군만두를 한 접시 시켰어요. 바삭한 만두피를 베어 문이 뜨거운 육즙이 터져 나왔어요. 늘 먹던 맛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는지, 이게 마지막 만찬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어요.
KTX에 몸을 싣고 자리에 앉아 기차는 곧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서울을 향해 출발했어요. 점점 멀어지는 부산의 풍경을 보며 저는 새로운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하지만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눈에 밟히는 손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때의 저는 제가 향하고 있는 곳이 따뜻한 가족의 품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일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 희생의 시작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서울역에 마중 나온 아들 민준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반년 전인데 그새 아이가 어쩜 저렇게 헬쑥해졌는지. 눈 밑은 거무죽죽하게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고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이마에는 벌써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서울 생활이, 특히 저 비싼 강남 땅에서 가장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애의 얼굴에 다 쓰여 있는 것 같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하는데 그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무거운 짐가방을 받아드는데 그 손목이 어찌나 가늘어 보이던지 안쓰러워서 혼났네요.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강남으로 들어서는데 저는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부산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군요. 하늘을 찌르듯이 솟은 빌딩들, 화려한 가게들, 길거리를 가득 메운 외제차들. 모든 게 번쩍거리고 세련됐지만 어쩐지 사람 사는 정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옆에서 계속 여기가 뭐고 저기가 뭐고 설명을 해주었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그저 이 낯선 곳에서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뿐이었어요. 아파트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서는데 입이 떡 벌어졌어요. 무슨 성처럼 으리으리하더군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잡지에나 나올 법한 집이었거든요. 온통 하얀색으로 꾸며져 있고 발 디딜 틈 없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버튼 하나로 모든 게 조작되는 최첨단 시스템까지. 제가 평생을 살아온 부산의 정든 아파트와는 너무나도 다른 차갑고 모델하우스 같은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집 구경을 하던 제 눈에 이상한 게 들어왔어요. 거실 천장 구석, 복도 끝, 그리고 부엌 쪽에도 동그랗고 까만 렌즈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CCTV였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내 집도 아닌데 온 집안에 저런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다니 마치 죄수라도 된 기분이었어요. 민준이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쩔쩔매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 저거요, 어머니. 지우가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사무실에서도 아기 잘 있나 보려고 설치한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이 안 쓰일 리가 있나요? 밥을 먹을 때도, 잠시 허리를 펴고 소파에 앉을 때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했어요. 제 평생 70평생을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자유롭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 늙은 몸뚱어리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당해야 한다니 굴욕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아들 얼굴을 보니 차마 싫은 소리는 할 수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힘들어 보이는 애한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까, 가엾은 내 아들 하고 속으로 삼킬 뿐이었죠. 저녁이 되어서야 며느리 지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힘드셨죠? 하고 살갑게 인사를 건네는데 어딘지 모르게 그 말투가 사무적이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낮에 전화로 울며불며 매달리던 그 절박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우는 제게 잠시 앉아보라더니 두꺼운 파일을 하나 내밀었어요. 어머님, 이건 아기를 돌보는 동안 꼭 지켜주셔야 할 규칙들이에요. 제가 보기 편하게 정리해놨어요. 표지에는 우리 아가를 위한 과학적 육아 가이드라고 인쇄되어 있었어요.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수십 페이지에 걸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규칙들은 제가 평생 알고 있던 상식과 경험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들이었거든요. 첫 번째 규칙, 아기의 외출은 절대 금지.
이유는 바깥의 미세먼지와 세균이 아기의 연약한 폐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기가 막혔죠. 아기 때부터 햇볕도 좀 쬐고 바깥바람도 쐬어야 뼈도 튼튼해지고 건강하게 크는 법인데 어떻게 애를 집안에만 가둬두고 키우라는 건지 제 생각에는 그게 더 아기를 병약하게 만드는 길 같았어요. 두 번째 규칙. 보호자 외 외부인의 집 출입 절대 금지. 친구나 친척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집에 들일 수 없다는 거였어요. 어른들은 걸어 다니는 세균 덩어리라 아기에게 병을 옮길 수 있다는 게 이유였죠. 그 글을 읽는데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그럼 부산에 있는 내 친구 옥자 할매나 순자 할매가 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낯선 서울에서 이 차가운 아파트 안에서 손주와 단둘이 완벽하게 고립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세 번째 규칙. 수유는 반드시 최고급 수입 분유로만 할 것. 지우는 모유보다 영양 성분이 과학적으로 설계된 분유가 아기의 두뇌 발달에 훨씬 좋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그건 다 핑계라는 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며느리가 출산 후 망가진 몸매로 복귀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 가슴 모양이 망가진다고. 그건 자기 관리에 실패한 여자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자식의 건강보다 자신의 사회적 체면과 외모가 더 중요한 요즘 젊은 세대의 이기심을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제가 그 파일을 망연자실하게 넘겨보고 있자 지우는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딱딱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어머님, 옛날 방식이랑은 많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요즘 엄마들은 다 이렇게 키워요. 이게 다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른 과학적인 방법이니까 꼭 그대로 따라주셔야 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식 둘을 낳아 아무 탈 없이 훌륭하게 키워낸 제 50년의 세월이 이 종이 쪼가리 몇 장 앞에서 완전히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어요. 9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무시하고 신세대의 지식과 권위로 억누르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죠. 그날 밤부터 제 고난은 시작되었어요. 손주는 밤낮이 완전히 바뀐 아이였어요. 밤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져서는 새벽 2,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울어댔죠. 저는 아기를 안고 캄캄한 거실을 하염없이 맴돌아야 했어요. 땀으로 등이 축축하게 젖고 팔은 끊어질 듯이 아파왔어요. 수시는 허리를 부여잡고 겨우 아기를 재우고 나면 동이 트기 시작했죠. 그렇게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나면 아침부터는 또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저를 기다렸어요. 젖병 소독하고 기저귀 갈고 아기 빨래 삶고 겨우 아기가 낮잠에 들면 그때부터는 밀린 설거지에 집안 청소를 해야 했죠. 제 입으로 밥 한 숟가락 편히 떠넣을 시간조차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입맛도 없고 그냥 물 한 잔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어요. 밤마다 욱신거리는 허리와 무릎 통증 때문에 저는 가방에 챙겨온 진통제를 한 움큼씩 입에 털어넣고 잠을 청해야 했어요.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었죠. 창밖으로는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빛들은 제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 아름다운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채 이 최첨단 감옥에 갇혀 땀 흘리며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제 신세가 더 처량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기대와 설렘을 안고 올라왔던 서울. 하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차가운 굴욕과 끝없는 고통, 그리고 지독한 고립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하고 며느리가 직장에 자리 잡을 그날까지만 버티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견뎌낼 뿐이었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다 거짓말인가 봐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제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달아 없어지는 기분이었죠. 며느리 지우는 복직한 이후로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었어요. 매일같이 야근이다, 회식이다, 바쁘다는 핑계를 댔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바쁘다면서도 지우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바로 오는 날은 거의 없었거든요. 저녁 늦게 들어와서는 오늘 필라테스 하고 왔더니 몸이 개운하네요. 하거나 친구들이랑 백화점에서 쇼핑 좀 하고 왔어요라며 자기가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온종일 아기에게 시달려 땀으로 범벅이 된 채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죠. 지우에게 이 집은 그저 잠만 자고 나가는 호텔 같은 곳이었고 저는 그 호텔에 24시간 무급하녀였어요. 제 고통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죠. 가끔은 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팔은 여전히 아프다면서도 목소리는 어찌나 쩌렁쩌렁한지 늘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는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어요. 골프 채널인지 나이스 샷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군요. 그러면서도 제게는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애를 그렇게 안아주면 버릇 나빠져요. 요즘 세상에 누가 애를 포대기로 키워요 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억장이 무너졌지만 대꾸할 힘도 없어 그 전에 네 하고 전화를 끊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제 자존감은 하루하루 바닥으로 떨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 사건이 일어났죠. 그날은 지우의 직장 동료이자 친구라는 사람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저는 부엌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과일을 깎고 차를 내갔죠. 젊은 여자들이 어찌나 화려하게들 꾸몄는지 초라한 제 행색과 비교되어 괜히 더 주눅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지우의 목소리가 똑똑히 제 귀에 밝혔어요. 바로 옆 부엌에 제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어머님, 진짜 편하지 않니? 공짜로 아기 봐주는 도우미가 있는 기분이야. 말도 잘 들으시고 부려먹기 딱 좋다니까.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과도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투명 인간보다 못했죠.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부려먹기 좋은 물건에 불과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서러움과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건 견디기가 힘들더군요. 며칠 뒤 결국 제 몸이 탈이 나고 말았어요. 온종일 아기를 안고 서 있었더니 그날따라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온몸에 오한이 들었어요. 체온계를 재보니 39도.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죠.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지우에게 열이 난다고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우는 제 이마 한번 짚어보지도 않더군요. 체온계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애한테 병 옮기면 큰일 나니까 마스크나 똑바로 쓰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제 걱정이 아니라 오로지 아기에게 병이 옮을까봐 하는 걱정뿐이었죠. 지우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자기 엄마, 그러니까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루만이라도 와서 아기를 좀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죠. 저는 잠시나마 기대를 했어요. 그래도 자기 딸이 부탁하는데 와주지 않을까.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돈의 목소리는 냉정하기 짝이 없었어요. 나 내일 중요한 골프 약속 있어서 오늘 푹 쉬어야 해. 피곤하면 안 되거든. 네가 알아서 해라. 전화를 끄는 지우는 한숨을 푹 쉬더니 제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어떡하죠? 저 갑자기 회사에서 긴급회의가 잡혔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 중요한 회의라 안 갈 수가 없는데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픈 몸으로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절망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39도의 열이 펄펄 끓는 몸으로 밤새 우는 아기를 안고 또 거실을 맴돌아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이기심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시간은 흘러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손주는 부쩍 자랐지만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죠. 늘 창백하고 웃음기도 없는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러다 애가 병이라도 나겠다 싶었죠. 그래서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규칙을 어기기로요.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 재빨리 아기를 포대기로 둘러엎었어요. 그리고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현관문을 빠져나왔죠. 아파트 단지 공원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얼굴에 닿자 아기는 처음 느껴보는 감각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이내 까르르 하고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아이의 웃음소리였어요.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며 신기한 듯 손을 뻗고 짹짹거리는 참새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요. 하지만 우리의 짧은 행복은 거기까지였어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죠. 지우였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CCTV로 모든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지우는 돌아온 저를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 싸늘한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의 그 무식하고 위험한 육아 방식, 제가 더는 못 참겠네요. 이젠 뜯어 고쳐야겠어요. 그러면서 제 앞에 광택지가 번쩍이는 전단지 하나를 휙 던졌어요. VVIP 프리미엄 영재 육아 클래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수강료 0만 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다 뭐냐?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지우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오늘 저지른 일에 대한 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가를 제대로 키우기 위한 교육비고요. 어머님의 낡은 상식을 교정하려면 이 정도는 투자해야죠.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었어요. 제 50년의 모성, 자식을 키워낸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형태의 모욕이었죠. 돈으로 제 인격을 짓밟고 제 경험을 쓰레기 취급하는 거였어요.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고 그 절망의 끝에서 아주 작고 뜨거운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분노였어요. 3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건 돈의 액수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숫자는 제 인생과 모성에 대한 모욕의 값이자 제게 채워진 굴레의 무게였죠. 그날 이후로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지우는 제 침묵을 규칙 위반에 대한 반성이라고 생각했는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곤 했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다른 것이 자라고 있었어요. 슬픔과 체념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죠. 그건 분노였어요.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활화산 같은 분노. 2달이 더 흘러 제가 서울에 온 지 8달째가 되던 날이었어요. 손주의 정기검진 날이라 어쩔 수 없이 외출 허락이 떨어졌죠. 병원에 다녀오는 것 외에 다른 곳에 들르면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요. 저는 아기를 단단히 싸업고 아파트를 나섰어요.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가 어색하게 느껴졌죠. 병원 진료는 금방 끝났어요. 아기는 다행히 건강하게 잘 크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버스 정류장 하나를 그냥 지나쳐 보기로 했어요. 아주 작은 반항이었죠. 조금이라도 이 숨막히는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낯선 거리를 걷는데 유독 화려한 건물이 눈에 띄었어요. VVIP 스파라고 쓰인 간판. 강남의 부유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구나 하고 무심코 쳐다보는데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유리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들 틈에서 너무나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사돈 박 여사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나오는지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박 여사가 아이고 덥네 하면서 부러졌다던 바로 그 오른팔을 들어 우아하게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게 아니겠어요? 멀쩡했어요. 깁스는커녕 흉터 하나 없이 매끈했죠.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보기에도 묵직해 보이는 명품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어요. 그 순간 저와 박 여사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박 여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죠. 토끼처럼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려 친구들을 재촉하며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녀가 사라진 방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품에 안긴 아기가 꼼지락거리는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 하얘졌다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죠.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저는 거대하고 잔인한 사기극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쇼핑백을 들고 환하게 웃던 박 여사의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조각난 파편처럼 머릿속을 떠다녔죠. 새벽녘까지 뒤척이다 거실로 나왔는데 소파 위에 아들 민준이가 두고 간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저런 기계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은 무언가에 홀린 듯 저는 그 차가운 기계를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켜자 며느리 지우의 SNS 페이지가 열려 있었어요. 늘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지우의 세상이 저기 있구나 싶었죠. 프로필 사진은 민준이와 지우, 그리고 손주가 함께 찍은 행복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죠.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첩을 눌러봤어요. 화면 가득 펼쳐진 사진들은 제가 모르는 그들만의 세상이었어요. 온 가족이 교회로 나가 바비큐 파티를 하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누군가의 생일 파티를 하는 사진, 명절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모여 찍은 사진, 사진마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진 속에 박 여사는 언제나 환한 얼굴로 함께 있었죠. 양손으로 고기를 뒤집고 쌈을 싸서 아들 입에 넣어주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모든 사진을 몇 번이고 다시 봤지만 단 한 장에도 저와 제 손주는 없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행복한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였던 거예요. 스크롤을 내리던 제 손가락이 어느 지점에서 멈췄어요. 몇 주 전 며느리 부부가 제주도로 급한 출장을 가야 한다며 집을 비웠던 바로 그 주에 올라온 사진들이었어요. 사진 속 그들은 정장을 입은 출장객이 아니었어요. 고급 리조트 수영장을 배경으로 수영복을 입고 칵테일을 마시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지우가 사진 아래에 남긴 글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어요. 일과 육아에 지친 우리 부부에게 주는 선물, 힐링, 에너지 충전. 육아에 지쳐요? 진짜 육아를 한 게 누군데. 제가 고열에 시달리며 아픈 몸을 이끌고 밤새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 이들은 천국 같은 곳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완벽하게 속이고 제 희생을 발판 삼아 자신들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밤새도록 태블릿 PC를 들여다봤어요. 그들의 모든 거짓말과 위선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제 눈과 마음에 새겼어요. 처음에는 눈물이 났어요. 배신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눈물은 마르고 그 자리에는 다른 감정이 차올랐어요. 제 70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지독하고 서늘한 감정. 사람들은 그걸 한베이라고 부르더군요. 제 안의 모든 선량함과 연민이 그 한서림 분노에 잠식되어 버렸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강남의 잿빛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왔죠. 저는 태블릿 PC의 전원을 끄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흐릿하고 피곤에 절어있던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제 눈빛은 차갑고 단단하게 변해 있었죠. 저는 조용히 제 자신에게 맹세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내게 준 이 모든 것들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주마.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처절하게. 제 기나긴 복수의 서막이 바로 그날 아침에 올랐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편을 만드는 거였어요. 이 지옥 같은 성에서 혼자 싸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밤늦게 모두가 잠든 시간을 기다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단축번호 1번, 대구에 사는 제 딸 수진이의 번호였죠.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딸애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잠결에 놀란 목소리였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난 8달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수진아, 엄마 좀 살려줘.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그거였어요. 저는 어린애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그저 흐느끼며 여기에 오게 된 이야기부터 오늘 있었던 일까지 두서없이 쏟아냈죠.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제가 울음을 그치고 끄끄거리기만 할 때 딸애가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무 걱정 말고 딱 기다려. 내가 내일 아침 첫 차로 올라갈게.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아줄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말로 수진이가 집에 도착했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주는데 제 모습을 본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하긴 거울을 안 봐도 제 꼴이 어떨지는 뻔했죠.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는 얼굴은 시커멓게 죽어 있었을 테니까요. 수진이는 저를 와락 끌어안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엄마 고생한 것도 모르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만 계속 반복했죠. 그때 마침 주말이라 집에 있던 아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동생이 와 있는 걸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수진이는 저를 부축해 소파에 앉히고는 오빠를 노려보며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엄마 꼴이 이게 뭐야? 여기가 사람 사는 집이야? 지옥이야? 민준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네가 왜 여기? 엄마가 부르셨어. 하고 묻는데 그 순간 수진이의 분노가 폭발했죠. 오빠는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엄마가 이렇게 될 동안 오빠는 뭘 했어? 당신 아내는 또 어디 있는데? 격렬한 언쟁이 오갔어요. 궁지에 몰린 민준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여기 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손을 들어 수진이의 뺨을 때리고 말았어요.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도, 수진이도, 그리고 자기 손을 내려다보는 민준이 자신도 충격에 빠졌죠. 그 순간 민준이는 그대로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수진아, 미안해. 나도 너무 힘들어. 하면서요. 가장으로서의 압박감과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의 무력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겠죠. 하지만 수진이는 오빠의 눈물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오빠를 내려다보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할게. 오빠는 그냥 가만히 있어. 수진이는 그날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빠 부부와 박 여사의 SNS를 샅샅이 뒤져 그들의 위선적인 행적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자신의 휴대폰과 클라우드라는 곳에 저장하더군요. 날짜와 장소, 사진 속 인물들의 표정까지 꼼꼼하게 정리하는 모습이 꼭 수사관 같았어요. 이틀 뒤 수진이는 제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변호사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요. 저희가 찾아간 곳은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지금은 유명한 변호사가 된 장 변호사님의 사무실이었어요. 장 변호사님은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죠. 저는 수진이가 정리한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장 변호사님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어요. 형수님, 이건 명백한 사기 및 노동 착취입니다. 민사소송을 걸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장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런데 형수님, 혹시 그 강남 아파트 말입니다.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당연히 아들 민준이 명의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장 변호사님이 확인해 보겠다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찾았습니다.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신신당부하셨던 게 있었네요. 이야긴즉슨
10년 전 남편이 아들에게 그 집을 사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아직 철이 없으니 이 집은 우선 어머니 명의로 해두겠다. 나중에 네가 정말 내 힘으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듬직한 가장이 되었을 때 그때 물려받아라. 남편의 깊은 뜻이었죠. 강남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은 여전히 깨끗하게 제 이름 이윤숙 석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먼저 간 남편이 이 못난 아내에게 마지막까지 이런 든든한 무기를 남겨주고 갔구나 싶어서요. 이것이야말로 제 복수를 완성할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비밀 무기였어요. 그 주 주말 저녁, 저는 중요한 가족회의가 있다며 모두를 거실로 소집했어요. 마침 집에 와 있던 사돈박 여사까지 제게 고통을 준 모든 가해자가 한자리에 모였죠. 다들 무슨 일이냐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이의 도움을 받아 태블릿 PC를 커다란 TV 화면에 연결했어요. 첫 번째 사진이 화면에 뜨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 여사가 골프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어서 필라테스를 하는 사진, 친구들과 스파에 다녀온 사진,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 바비큐 파티를 하는 사진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양손으로 맛있게 고기를 뒤집고 있는 박 여사의 모습에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죠. 마지막으로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찍은 민준이와 지우의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을 깬 건 며느리 지우의 앙칼진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뭐요? 지금 이거 보여주면서 저희 협박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좀 아픈 척 한 게 뭐 그리 큰 죄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김씨 핏줄 손주 봐주는 건 당연한 의무잖아요. 뻔뻔함이 하늘을 찔렀죠. 하지만 저를 더 절망시킨 건 제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내의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지우 말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지우도 사회생활하면서 돈 벌어야 하고 어머니는 어차피 부산에서도 혼자 적적하게 계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연민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 변호사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서류 뭉치, 바로 그 집의 등기부 등본을 테이블 위로 던졌어요. 이 집, 내 집이다. 제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내일 당장 부동산에 내놓고 나는 내일 모레 부산으로 내려갈 테니 너희는 당장 길바닥에 나 앉을 준비나 해라. 그리고 저는 의자를 밟고 올라갔어요. 거실 천장 구석에서 지난 8달간 저를 감시하던 CCTV를 제 손으로 직접 뜯어냈죠. 플라스틱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저는 제 안에 있던 모든 분노를 담아 소리쳤어요. 여긴 내 집이야.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은 나고 규칙도 내가 정해. 내 규칙을 따르든지 아니면 당장 여기서 꺼져. 제 평생 처음으로 내질러보는 피 맺힌 절규였어요. 그 순간 비로소 이 집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을 겁니다. 제가 그 집의 주인임을 선언한 그날 밤 집안의 모든 공기는 깨진 유리조각처럼 날카로웠어요. 아들 내외와 사돈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고 그들은 거실에서 밤새 쑥덕거리는 것 같았지만 제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집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더군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사돈방 여사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자신의 SNS에 눈물 셀카와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렸더군요. 하나뿐인 딸과 갓난쟁이 손주가 악독한 시어머니에게 길바닥으로 쫓겨나게 생겼다는 내용이었죠. 자기는 팔이 부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할머니인데 인정사정 없는 시어머니가 손주를 버렸다는 식의 감성적인 글이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녀를 동정하는 것 같았어요.
댓글에는 저를 욕하는 글들이 수두룩했죠. 하지만 그 여론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 딸 수진이가 그 글 바로 아래에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반박글을 올렸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왜 그러실 수밖에 없었는지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제목과 함께요. 수진이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 사진들을 첨부했어요. 골프장에서 활짝 웃고 있는 박 여사의 사진, 양손으로 고기를 굽는 사진, 제주도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는 아들 내외의 사진까지 사진마다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찍혀 있었죠.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사람들은 박 여사의 거짓말에 분노했고 그녀의 SNS는 비난의 댓글로 뒤덮였어요. 자식 인생 망치는 부모, 악마 같은 할머니 등등. 결국 박 여사는 모든 게시물을 지우고 계정을 닫아버렸죠.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이게 가장 큰 벌이었을 거예요. 모든 친구와 지인들에게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혔으니 아마 밖에 얼굴도 못 들고 다녔을 겁니다. 궁지에 몰린 며느리 지우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곳은 지우가 기대했던 안식처가 아니었죠. 박 여사는 망신을 당한 분풀이를 딸에게 했고 약속과는 달리 육아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나도 내 인생이 있다. 친구들 만나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매일 밖으로 나돌았죠. 결국 지우는 10달 된 아이를 강남의 비싼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집안에서만 자란 아이가 낯선 환경에 적응할 리가 없었죠. 아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팠고 그때마다 지우는 회사에 휴가를 내야 했어요. 실적은 곤두박질 쳤고 새로운 까다로운 상사에게는 매일같이 깨졌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이가 40도가 넘는 고열로 경기를 일으킨 거예요.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다급해진 지우는 새벽 2시에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애원했대요. 제발 한 번만 와서 도와달라고, 아이가 죽을 것 같다고.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박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해요. 나도 내일 아침 일찍 테니스 약속 있어서 잠 설칠 수 없어. 내 아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죠. 홀로 뜨거운 아이를 끌어안고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순간 지우는 비로소 깨달았다고 해요. 자신이 제게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열이 39도까지 올랐던 저를 긴급회의라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갓난아기 옆에 홀로 남겨두었던 바로 그날 밤을 떠올렸다고 하더군요. 며칠 뒤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아들 민준이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기 너머에서 아이처럼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하고 힘든 일을 하셨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만 있었어요. 통쾌함보다는 그저 깊고 서글픈 마음이 들었죠. 그 후로 6개월이 흘렀어요. 저는 서울의 그 지옥 같던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팔고 제 고향 부산으로 돌아왔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산항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제 마음도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죠. 아들 내외는 강남을 떠나 형편에 맞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딸 수진이를 통해 전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수진이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손주를 데리고 부산에 내려가 어머니를 뵙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러라고 했어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까요. 약속한 날 민준이가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1년 만에 다시 만난 손주는 훌쩍 커서 아장아장 걷고 있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보더니 잠시 낯설어 하는가 싶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제 품으로 달려와 안겼어요.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조그만 몸을 끌어안는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후로 제 부산 집은 손주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매일 손주를 데리고 공원에 가고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밟게 해주었어요. 서울의 아파트에 갇혀 창백하기만 하던 아이는 부산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하루가 다르게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났죠. 어느덧 73이 된 저는 제 삶의 존엄성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돈보다 소중한 존중의 의미를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제 복수는 누군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었죠. 나이는 결코 무력함이 아니며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따뜻하고 완벽한 복수였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답니다. 이윤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줘요. 가장 강력한 복수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상대방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었죠. 결국 존중 없는 관계는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진다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남겼어요.